놀랍게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뜨끔할 부분이 우리가 모두 다 개인적인 비밀번호를 쓴다고 착각을 하지만 특수문자, 느낌표와 골뱅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좀 막 떠올랐어요. 네.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도 한 곳에서 만약에 털렸다. 여기서 털린 거를 이곳저곳 다 써보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묻잖아요. 지금은 한 10년 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곁에 오게 되면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보안 전문가이자 화이트 해커, 노말틱 해커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노말틱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제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해커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을 사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해커하고 화이트 해커는 뭐가 다른 거예요? 화이트 해커는 해킹을 막고자 하는, 사실 이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은 단어 의미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정보보안에서 일을 하시는 전체 분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이 범죄자 입장에서 해킹을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격을 막는데도 해킹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화이트 해커라고도 합니다. 그럼 화이트 해커를 하시는 분들은 해커도 잘 하실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술이에요. 창과 방패를 비유해도 되겠다.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떤 방패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창에 대해서도 잘 알긴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모의 해킹이라는 일인데 이 모의 해킹이 기업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해킹을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네네. 자기들의 그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네. 창을 갖고 한번 뚫어보세요.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한번 뚫어주세요 해서 뚫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이제 막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뚫어야 성공이에요? 안 뚫어야 성공인가요? 묘한데요.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취약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많이 찾으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묘합니다. 그 화이트 해커 하시기 전엔 처음 해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 해킹 공부를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나만의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연습장을 들면서 이제 막 사업 노트도 적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대표라면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교양처럼. 그래서 정보보안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졸업할 시즌이 됐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말틱 해커님과 함께 우리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커님께서는 맨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가 언제였고 그때는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이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과거는 얼핏 기억이 나서 사실 그때는 기억이 거의 없고 제가 정확히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제 비밀번호는 전화번호였거든요. 대개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뭐 생일. 근데 더 이제 재밌었던 건 그때는 숫자로만 썼었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번호로 쓸 수 있었어요? 네. 요즘은 숫자만 넣으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네. 이게 점점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도 넣어야 된다. 맞아요. 길이도 차야 된다. 맞아요. 특수 문자도 넣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소 문자도 넣어야 되고 제 정보도 쓰면 안 돼요. 핸드폰 번호나 그것도 그거를 검사를 해요. 테스트를 해서 이게 당신의 이전 정보와 겹치는 게 있으면 쓰면 안 되게 그런 메시지를 아예 주는 거예요. 네, 휴대폰 번호는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비밀번호 그 규칙만 한 5분, 10분 헤맸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군요. 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비밀번호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 규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한 거예요? 실제로 조금씩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안전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구시대의 공격에서만 이제 유효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 그냥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숫자를 늘려서
그걸 어떤 건지 찾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이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해서 브루트포스라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한 기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전 대입 공격이라고 있어요. 예.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모아놓고 그것만 넣어보는 거예요. 무작위 대입 공격은 A, B, C, 그렇죠. D, 모든 1, 2, 3, 가능한 조합을 네. 다 시도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무작위 대입 공격을 막기에는 어려운 비밀번호가 효과적이긴 그쵸, 한데요. 그쵸. 최근에는 이제 이런 사전 대입 공격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 시도를 할지에 대한 어떤 예측인 거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네. 예측을 하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시도를 하는 거겠네요. 근데 그게 개인화해서 그런 목록을 만들진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개인적인 비밀번호를 쓴다고 착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뜨끔할 부분이 특수문자, 느낌표와 골뱅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제 막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문자라고 하면은 내 아이디 혹은 이름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숫자라고 하면 생년월일이나 네. 아니면 우리 집 전화번호라든가 예, 예. 이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이 또 가능하고요. 그 요즘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썼던 비밀번호 중에 키보드 자판을 두고 한글로 제가 익숙한 단어를 네, 맞아요. 영어로 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많이 하겠네요. 그것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전에 네. 제 아이 비밀번호를 한번 물어봐서 들었는데 언뜻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알파벳 네.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입력을 해보니까 키보드의 키 순서 네.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사람들. 네, 그쵸, 맞아요. 그런 걸 이미 목록으로 갖고 있다가 네. 시도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브루포스로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네, 그거 공격 파악할 수 성공률이 있겠네요. 조금 더 높아지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가능성을 한 단계 더 예. 높인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예, 거예요. 어떤 거예요? 크리덴셜을 스토핑 넣어본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계정만 해도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는 될 수도 요즘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이트들이 모두 다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한 곳에서 만약에 털렸다. 그러면 제가 쓰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대부분은 비슷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털린 거를 이곳저곳 다 써보는 거예요. 구글도 써보고 인스타도. 그러면 거의 찾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공격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도 복잡한 비밀번호가 한 번 유출되면 보통 우리가 어렵게 만든 비밀번호는 하나 가지고 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질문일 것도 같은데요. 제가 리눅스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루트 아래, etc 아래 패스워드 네.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제가 넣은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거를 네. 일종의 암호화해서 해시 처리해서 네네. 그럼 그게 유출된다고 해서 제 비밀번호를 가져간 사람이 곧바로 알긴 어렵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는데요. 예. 그래서 해커들은 해시 크랙이라는 걸 또 합니다. 그거를 또 이용을 하는 거군요. 네, 사실 그 해시된 예. 데이터를 원상복구시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쓸만한 비밀번호들을 그걸 다시 이렇게 네. 해서 이게 맞는지를 비교하는 거구나. 네, 다 해시 연산을 다 처리해보고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유출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되면 다크웹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은 회사들이 그런 데는 없을 텐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어떤 회사들은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입력한 거를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데도 있었어요. 그게- 이게 잘 없겠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그거는 진짜 큰일 아닌가요? 사실 만국 공통인 게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정보보안 전문가가 인터넷에서 이제 해킹을 했는데 그 컴퓨터가 북한 컴퓨터인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거기에서 뒤져보니까 어떤 워드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 해커가 이용하고 있던 서버에 비밀번호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비밀번호가. 기억 못해요. 네, 보안을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어렵게 만드니까 포스트잇에 써놓고 메모장에 써놓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해커님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쓰기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비밀번호를 저는 3개 정도 딱 만들어놔요. 예. 그리고 그룹별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계정들
뭐 예를 들어 은행 뭐 그런 거. 네. 은행, 메일 계정 이런 예. 것들을 정말 중요한 거. 네, 그룹 1.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다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두 그거 번째.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런 네.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출됐을 때 정말 중요한 계정은 유출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좋은 팁 같은데요. 그럼 해커님은 골뱅이라는 느낌표 안 쓰세요? 저는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약간 괜찮을 것 같은 그룹에는 쓰시고. 네네네네네. 오늘 이거 보시고 또 골뱅이와 느낌표를 다들 피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은 샵과 달러겠죠. 네. 아까 골뱅이랑 느낌표 얘기하셔서 왜 덜컥했어요. 저 바꾸겠습니다. 길이에 관계없이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비밀번호 전체를 그냥 탈취하면 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조금 있나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어렵고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브루트포스나 사전 대입 공격 뭐 요 정도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탈취가 맞아요. 되면은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던 비밀번호와 관련된 해프닝 2014년에 우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개발자가 우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DB 비밀번호를 예. 소스 코드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예. 그걸 GitHub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온라인 예. 사이트거든요. 맞아요. 저장소. 거기에다가 올려둡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그대로. 몰랐던 거군요. 실수한 네. 거군요. 작업하다가 자동으로 이제 푸시해서 올린 겁니다. 어머나, 그 엄청 큰 일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커가 거기에 있는 토큰 정보를 가지고 일종의 관리자의 네. 비밀번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실수로 업로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우버에 있는 운전자 정보들이 탈취가 됐던 사례들도 와, 있었고요. 큰 사건이네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일인데 기사에 인터넷에 160억 건의 계정 정보, 비밀번호가 발견되었다. 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정보보안 전문가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미스테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합니다. 예, 예. 이건 뭐지? 예.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 1억 8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대요. 와.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까지 포함해서 예, 예. 로그인 정보가 이런 게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쭉 찾아서 합산해 보니까 그게 거의 160억 건에 달하는 우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미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겁니다. 오. 이거의 출처는 어디냐? 인포스틸러라고 해서 요새는 좀 효율화, 이 악성 코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저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것만 탈취해 가는 네, 그런 그것만 악성 싹 코드군요. 가져가거나 피싱 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쭉 수집을 하는데 이미 160억 건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있던 이 비밀번호도 어디선가 유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출돼서 데이터베이스로 모이고 그게 네. 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그럴 수도 네, 있을 그걸 가능성이 가지고 또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이 이어지고 아, 예. 네, 그런 거죠. 해킹 뭐 비밀번호 유출해서 제가 기억나는 개인적인 재밌는 장난을 한 게 있었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래픽도 아니고 그냥 모니터에 텍스트 형태로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그 화면에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아, 네네네. 피싱 프로그램이네요. 네. 화면에 띄워주면 제 대학원 동료가 거기에 이제 자기 키보드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에러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엔 원래 화면을 띄우고. 아, 예전 초창기 피싱. 네. 근데 그때 한 친구 저한테 걸려갖고 제가 비밀번호 유출. 아. 근데 여러분 그때 네. 한 번입니다. 예, 아, 그 뒤로는 안 하고.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네, 친구도 맞아요. 해보면서 잘못 입력했겠거니 하고 그냥 처음엔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화면을 보여주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해주신 그 장난이 사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긴 그걸 하거든요. 직접 이제 그렇게도 해요. 네네. 그런 피싱이 지금도 계속 먹히고 있고요. 아, 맞아요. 무슨 네. 홈페이지 같은 걸 원래 사이트랑 똑같이 설계한 다음에 네. 거기서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도 그러네요. 그거는 어떤 뭐 브루포스로 패스워드를 알아낼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곧바로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리면은 정말 근데 위험해요. 그 가짜 페이지를 만드셨었잖아요. 예. 또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로거라고 들어보셨나요? 키보드의 입력 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예, 예. 있지만 하드웨어 기기도 있습니다. 어머나. 손가락만 예. 하고
거거든요. 닭은 USB 같은 건데 이거를 키보드를 거기에 연결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신도 못 잡습니다. 그러네요. 키보드 입력한 게 컴퓨터로 네.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네. 정보를 갖고 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하드웨어 키로고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비밀번호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거 막기 정말 어렵겠네요. PC방에서 키보드 할 때마다 뭐 붙어 있나 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킹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공공 PC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마음만 불안해가지고. 먹으면 네. 괜찮아요. 그렇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면 키보드도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것도. 그러면 사실은 키보드를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네. 인증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과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비밀번호가 정말 만들기는 쉽거든요. 인증 시스템을 만들긴 쉬우나 지금에는 예전과 달리 이 인터넷으로 굉장히 민감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일이라든가. 그래서 보안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밀번호를 없애는 노 패스워드가 가능할까 이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키라는 시스템이 그 중 하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로그인할 기기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이 비밀번호를 다른 말로 인증정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글자가 아니라 파일,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그 데이터를 기기에다가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인증정보를 기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그럼 그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는 전혀 접속을 못하니까요.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생각으로 하면 그 인증정보가 털릴 수도 있잖아요. 재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패스키는 이 인증정보를 뭐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보안 대책을 좀 더 추가합니다. 지문 정보, 뭐 얼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인증정보를 복구하고 추출하고 그걸로 인증을 할 수 있게. 얼굴이나 지문을 이용한 휴대폰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차율이 0은 아니라서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인증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보안과 편의성의 문제여가지고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패스키로도 지금은 충분할 겁니다. 네, 물론 그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아무리 오차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비밀번호와 얼굴 뭐 그런 식으로 결합만 해도 굉장히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수단을 다른 유형의 인증 수단으로 결합하는 걸 이제 2차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지금은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이 비밀번호가 지식 기반의 정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인증하는 그러면 이제 소지 기반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른 유형의 비밀번호를 추가하는 게 좀 보안의 강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요즘은 그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소지자라는 걸 증명하면 그게 말씀하신 2차 인증의 수단이 분명히 되니까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도 얼마 전부터 학교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항상 휴대폰 인증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아마 학교에서도 점점 더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비밀번호 넣고 휴대폰 인증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이 핸드폰 인증이 부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핸드폰 인증만으로 로그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럴 때 좀 크게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실 우리가 어디 로그인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비밀번호 기반인 것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는 앞으로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미 방법들, 수단들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시스템들을 싹 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돈도 들고 시간 뭐 여러 자원이 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이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럴 거예요. 개발하기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우리들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패스키가 나온 지가 꽤 되긴 했거든요. 2023년 뭐 그 이전이니까 패스키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혹시 쓰시나요? 아니요, 저도. 저도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낯설다. 아직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로만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냥 딱 과도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면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근미래에는 패스키 쪽으로 그 기업이나 우리도 변화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전환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만 이용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한.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정보보안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끼리도 양자 컴퓨터가 진짜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있는 암호 시스템들이 다 무력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킹이 완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수님께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곁에 오게 되면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 중에 일부가 위험해질 수는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면 오히려 비밀키를 더 안전하게 지키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전달하는 정보를 몰래 엿듣거나 하는 걸 또 막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암호 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주장의 근거가 지금 모든 암호 시스템이 이걸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RSA라는 암호 체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RSA 암호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게 바로 커다란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걸 이용해요. 이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3 곱하기 5는 15죠. 네. 15를 소인수 분해하면 35죠. 네. 네. 851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851. 예. 그러면 저희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851 이거 내리고 851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찾아봤거든요. 23 곱하기 37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흥미롭게 23 곱하기 37 얼마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나라의 초등학생들은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곱셈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851이 뭐와 뭐의 곱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쉽게 떠올리긴 어렵거든요. 바로 이게 RSA의 암호 체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숫자를 곱하는 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면 다 하는데 큰 수를 주고 이 숫자가 뭐와 뭐의 곱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2048비트 RSA 암호 체계를 많이 쓰는데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고전 컴퓨터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RSA 암호 체계인데요. 문제가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게 되면 소인수 분해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 RSA 암호 체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건 분명히 가능해요. 그럼 그런 소인수 분해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그 양자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거를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서 퓨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양자 컴퓨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양자 퓨리의 변환을 이용해서 퓨리의 변환을 한 다음에 주기가 나오는데 그 주기를 빨리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겠다는 그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를 정말로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큐빗이라고 부르는 그 큐빗이 필요해서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소형으로 막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수님 생각에는 진짜 곧 나올 것 같은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한 30년 전쯤에 사람들에게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물어도 아마 30년 뒤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묻잖아요. 지금은 한 10년 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그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는 시점이 이제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까워진다고 다들 생각해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구입해서 노트북 대신으로 쓰겠다. 그건 아직은 먼 얘기지만 그 여러 기업들에서는 이미 지금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거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금융회사가 주식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그 최적화 문제를 지금 존재하는
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답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곁에 빨리 오고는 있어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쓰고는 있는. 예, 아직은 상용화까지. 상용화는 아니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우리 곁에 올 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안 입장에서는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막을 수 있는지. 지금 당연히 이 네.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분들, 양자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들이 당연히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기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 역학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더 안전한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시도가 있고요. 이건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불러요. 이게 영어로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의 암호 체계는 키를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키를 갖고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보낸 정보가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아낼 수 있어서 키를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를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양자 키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양자 역학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어떤 양자 상태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측정하면 바로 그 순간 양자 상태가 변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커님이 저한테 어떤 정보를 보냈어요, 양자 역학의 방법을 따라서. 근데 제가 계속 별 문제 없이 수신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블랙 해커가 이 정보의 전달 중간 과정에서 엿들었다. 그러면 제가 받아본 정보가 그걸 보면 누가 엿들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양자 역학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 측정에 의해서 양자 상태가 급변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안전한 키 분배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시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미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심지어는 실용화 단계에 온 게 양자 내성 암호예요. 양자 암호가 아니에요. 양자 내성이어서 아무리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해서 실용화된다고 한들 안전한 고전 암호 체계를 뜻해요. 고전이. 예, 이거는 양자 암호가 아니고요. 어떤 그 암호의 경우에는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도 해킹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이용하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는 뚫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전 암호예요. 따라서 하드웨어의 어떤 대규모의 변화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 암호 체계만 양자 내성 암호로 바꾸면, 그럼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양자 역학에 등장해서 그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표준연구원 그런 곳에서도 이걸 시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중에 일부에서도 양자 내성 암호를 이미 시도하고 있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안에서는 이제 100% 혹은 0%를 쉽게 말을 못 하거든요.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의문인 게, 내성 암호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그 어떤 미래에도 뚫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무슨 그 쇼어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뚫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그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가 결국 실용화되면 모든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선 안전하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과장한 게 맞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영원히 뚫리지 않는 암호, 이건 100% 안전한 암호 체계라는 건 사실 저도 해커님하고 입장이 비슷해서 그거는 100%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암호 체계로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현재 암호 체계보단 훨씬 더 안전한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한 암호 그렇죠. 시스템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죠. 맞아요. 그 맞죠. 100% 안전한 암호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럼 이런 마법 같은 게 있으면은 앞으로는 정말 안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양자 암호 자체, 아까 그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그런 것은 그거는 100%예요. 누군가가 측정을 했다는 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엿듣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근데 엿들은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받은 걸 보니까 이거 누가 엿들었네요. 그러면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면에서- 키를 다시 예. 보내달라.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양자 내성 암호는 먼 미래의 암호 체계가 모두 다 양자화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비밀번호를 길게 만드는 것, 그건 사실 누가 비밀번호 전체를 탈취하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이 발전할 미래에도 안전한 보안 기술을 도입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곳이 국내 기업인 LG U+입니다. LG U+에서는 이미 전용 회선이나 VPN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양자 내성 암호 PQC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큰 변화 없이 비용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PQC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점점 보안 강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혹시 노말텍 해커님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 아마 잘 아시죠? 아, 네, 들어봤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말라. 모든 곳에서 검증하고 모든 곳에서 안전한 과정을 넣어라. 뭐 이런 이제 가치관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해킹 사고가 제가 떠오르거든요. 기사에서 봤었는데 맥도날드 AI 채용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직자 정보 6,400만 명의 정보가 털릴 뻔했었거든요. 달리 털리진 않았고. 왜냐면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가 이 문제점을 알아낸 거예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이 AI 채용 플랫폼이 너무 궁금해서 거기를 이제 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제 점주 계정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아이디를 1234566 1234566 하니까 로그인이 된 거예요. 어머나. 알고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게 테스트 계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테스트하려고 잠깐 만들어둔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뭐 지원자 정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보보안 전문가 거기에서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 로그인은 한 거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6,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한 거죠. 저도 이제 모이해킹을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제 담당자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차피 우리 직원들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거 못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을 우리 직원만 쓴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닌 거죠. 계정이 어디선가 또 유출될 수 있는 거고 그 시스템에 있는 취약점 하나하나도 관리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 이런 보안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커는 결국 이 시스템을 뚫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을 가지고 일상을 좀 보안의식 있게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로 트러스트를 LG U+도 기본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회사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내부에 있어도 사용자, 기기, 접속 위치, 시간 이런 모든 요소를 계속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저도 이 제로 트러스트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약간 오해를 했어요. 믿지 말아라. 그걸 사실은 내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철학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믿지 말자 우리.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들조차도 의심하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시스템 전체는 트러스트가 가능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통해서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멋진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안 전문가 노말텍 해커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왜 더 이상 비밀번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정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여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밀번호에 골뱅이 느낌표 쓰시지 마세요. 노말텍 해커님 오늘 처음으로 범준에 물리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 왔는데 신기하고요. 일단 왜냐면 제가 평소에 너무 자주 보던 교수님이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심심할 때마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썸네일과 이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봤었는데 한편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저도 나와서 이제 해킹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